지난해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평균 15% 가까이 증가하면서 3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런 호실적에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보수적 충당금 적립 요구, 그리고 금융사가 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주요 금융 지주사들이죠. 전체는 아니고 4대 금융그룹만 지금 통계를 낸 건데 지난해 이자 이익이 32조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고 작년 대비 15%가량 늘어난 것인데 지금 이런 실적이 가능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은행들이 엄청난 이자 수익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사실 4대 금융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4대 금융그룹의 호황은 한국 은행들의 전체 호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들이 이렇게 사업을 잘했다는 것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 기업은 일단 수익을 많이 내야 그것이 기업의 본연의 업무를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행업은 다른 일반 제조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리 이자율을 시장의 자율에 의해서 조정하기보다는 정부가 많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1년 동안 은행들이 4대 은행만 기준으로 해서 무려 35조 상당의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의 금리 통제 덕분이었다. 예. 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각 금융기관을 하여금 가급적 금리를 올리기를 유도해왔고 또 고객들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우대 금리는 폐지하라고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예대 금리 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이 예대 금리 차라는 것은 예금 금리는 별로 안 올리고 예. 대출 금리는 대폭 올려서 은행의 수지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 지금 수익이 35조라는 이것은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 하나는 추경 규모를 더 늘릴까 말까 하는 그 차액 금액, 그 정도 엄청난 지금 흑자가 났다.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요인은 어떤 이 경영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정부의 고금리 정책과 또 정부의 후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4대 시중은행, KB신한, 우리 하나은행 합치면 32조 원 정도고 전체 은행까지 하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금융사들이 좀 공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도 좀 금융권이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상생 협력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힐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여러 상황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공적 역할론을? 예, 이제 금융기관은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 이거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소망스럽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주식회사고 예. 또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부분 대주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은행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공적 역할을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강제했을 경우에 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외국인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엄밀하게 보면 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 이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의 그 법적 위반, 법적 저촉에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은행의 그 어떤 정부가 공적 이익을 하라 해서 이렇게 윽박지르는 모습은 예.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 별로 바람직스럽지가 못하고요. 정말 우리 지금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되고 또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요. 이런 면은 역시 법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네.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금융기관에 너희들 장사 잘했으니까 그 돈의 일부를 포기하라. 이런 것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주식회사고 주주의 이익이 우선시돼야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19와 저희가 함께 하면서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그 대출 때문에 역대 지금 이자 이익을 얻었긴 했지만 앞으로 대출 부실도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당장 남아서 32조 원이라는 수익을 얻었지만 앞으로 이제 부실 채권 같은 것에 이제 돈이 투입이 되면은 이게 좋은 전망일 것 같진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주 핵심적인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의 가장 가슴 깊은 그 속사정 그런 고민을 속으로부터의 고민을 꼭 집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은행들이 엄청나게 영업 수익이 높고 장사를 잘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측면도 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출을 어렵기 때문에 대출을 또 많이 해줬고 또 대출이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강제적으로 그 기간 내에 갚을 것을 강요하지도 않고 조금씩 늘려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후에 집단적으로 부실 대출로 폭탄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이제 이런 대목은 은행들이 평소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부터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를 잘 했었어야 되고 또 미국 같은 데 보면 금융 당국이 이러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금융 부실에 대비해서 미리 리스크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조금 그 앞으로 1년, 2년을 내다본 그런 리스크 관리에 은행들, 금융당국 좀 총체적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취업자 수가 2017년보다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면서 고용 상황이 외형적으로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을 보니까 질적으로는 조금 후퇴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이 상당히 좋아졌다. 정부가 연일 발표를 했고 저희들도 그런 정부의 통계를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몇몇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서 조사한 국제 통계 방식을 원용을 해서 조사한 걸 보니까 예. 오히려 지금 고용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그런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은 고용자, 취업자 숫자를 계산할 때 머리수, 그 사람이 1시간 이상만 하면 우리는 고용자로 잡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아에로 방식인데요. 예. 근데 최근에는 고용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 워낙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상적인 고용 형태로 보고 40시간보다 좀 적게 일했으면 좀 차감을 하고 예. 40시간보다 더 많이 했으면 일보다도 좀 더 증가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고용 인구가 상당히 7% 정도 감소했다. 예. 이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지금 선진화 과정에서 또 우리가 근무 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인당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제 표준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고용률이 줄었다는 것은 예.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머리 숫자로는 고용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질적인 면에서는 고용 사정이 완전하게 개선이 안 됐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도 기업도 이 고용 증가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평균 이제 근로 시간이 좀 단축됐다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측면이신데 예. 그러면 이 전일제 환산 통계와 통계청이 발표한 이 통계가 차이가 확연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류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괴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제 각자의 통계는 뭐 그것이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가 조작이라든가
또는 뭐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일단은 1시간을 일하든 2시간을 일하든 고용 전선에서 일을 한다는 그 사람의 숫자도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회의 평균적인 고용을 얘기할 때는 바로 40시간 기준, 전일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을 이제 두 개를 조화시키려면 우리나라도 두 가지 통계를 동시에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고용의 질도 보고 또 고용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도 본다. 그런 면에서 정부도 이 다양한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 또는 학계에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입체적인 접근을 해서 통계를 발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결국에 양적,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통계 조사와 네. 발표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오는 16일이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기조가 계속 있을 텐데 과거와 비교를 하자면 지금 어떤 행보를 걸어왔고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여전히 지금 아직도 미국은 기준금리가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기준금리를 3번이나 올렸지만 미국은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지난번 우리나라의 금통위에 해당하는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통해서 3월부터는 금리를 올릴 것을 강력히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는 3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를 어느 정도 폭으로 어느 정도 신속하게 올릴 것이냐 이 대목이 뭐 초미의 지금 관심이고 예.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3월 달 금리 인상 방향 말 한마디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16일 날 FOMC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지난 1월 달에 열렸던 FOMC 그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예. 그 1월 달에 FOMC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이것을 일정 시차를 두고 시중에 공개를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도 기하고 앞으로 시장의 각 그 경제 주체들이 대비를 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6일 날 나올 1월 달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과연 연준이 3월 달에 어느 정도 강력하게 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16일자 연준 통계에 대해서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것이 빅샷 또는 빅스텝 한꺼번에 대폭 올리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0.5%를 한 번에 3월 달에 올릴 수도 있다. 예. 또 어떤 연준 위원들은 1%까지를 6월 말까지 올리자. 이런 강경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미국의 원래 경제 목표상으로는 물가가 2%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건데 그게 지금 3배 반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주 과연 연준이 의사록에서 어느 정도 매파적인 또는 예. 비둘기파적인 정책 논의를 했느냐 아주 초미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와도 또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또한 뭐 언제든지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느냐 터지지 않느냐 이것이 국제 안보 외교상으로도 굉장히 핫 이슈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생산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휘청거리면 국제 유가도 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아주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금리보다도 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으로 치달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많이 기여를 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또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상당히
경제적 쇼크가 크고 특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뭐 일단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직접적인 경제 교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원자재 값이 오르면 간접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엔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